네, 통계적 검정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귀무가설 또 대립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설 내용에 따라서 한쪽 방향에 관심을 있는가 한 단측 검정, 양쪽 방향에 이제 기각력이 있는 양측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설 검증에 보면 그 절차에 보면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을 선택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물론 생략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ignificance level, 기호로 보통 알파라고 표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type 1 error, type 1 error 해서 제1종 오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유의 수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경험적 증거,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증거를 차이가 있다라고 또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무가설 H0,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 H0를 기각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H1을 채택하는 건데, 즉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그런 걸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우리는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최대 허용 한계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알파를 0.01, 1% 유의 수준, 0.05, 0.10과 같은 값을 선택하는데요. 즉 유의 수준이 0.05, 5%인 검정 방법이라는 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아무리 커야 0.05라는 거죠. 0.05 이하인 검정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95%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게 5% 유의 수준이 되는 거죠. 즉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릴 확률이 최대 5% 이하다 이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검정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잘못 판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가장 위험이 큰 수준이 5%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보다는 95%를 우리가 더 인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요. 제2종 오류라고 해서 타입 2 에러인데요. 베타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장하는 것, 즉 대립가설 H1이 참, 즉 H0가 거짓인 거죠. 참일 때 이를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즉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인 거죠. 즉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단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 위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잘못 결론 내릴 위험을 우리가 제2종 오류 베타라고 합니다. 다시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 유의 수준 제1종 오류,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면서 생기는 오류, 이것이 제2종 오류 타입 2 에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좀 더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세 번째 쪽에 보면은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해보자. 가설 검정을 할 때 매번 옳은 결정을 하게 하는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검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적 가설 검정도 뭐예요? 모집단 전체에서 일부 뽑은 표본에 기초해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은 필연적이다. 그럴 때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1종 오류,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러한 오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인 사건의 재판에 한번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일단 검사는 혐의자를 이제 기소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유죄를 이제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검사 주장은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재판이 유죄 판결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죄가 없다, 없을무, 무죄인 거죠. 이러한 무죄의 주장이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검사가 뭐예요? 유죄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유죄의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뭐예요? 피고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죄는 저절로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죄가 없는 무죄인 혐의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판결받는 게 기무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면서 생기는 타입 1 에러와 유사한 겁니다. 이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이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알파. 즉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판단하는 오판하는 오류 이런 거죠. 반대로 살인자가 무죄 판결로 풀려나는 오판과 같이 죄가 있는데 즉 대립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고 기무가설 무죄라고 채택하여 생기는 오류 이걸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즉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이게 베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오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에서 이런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작은 확률로 오류를 피해 보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1종 오류를 범하는 확률을 없애겠다. 0으로 한다면 제2종 오류를 범하는 확률은 1이 됩니다. 이는 보세요. 죄 없는 선량한 백성에게 유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범인을 모두 뭐라고 하면 돼? 죄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싹 다 무죄라고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범인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유죄 판결을 내게 하려면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 유죄라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할 확률을 되도록 작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작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오류 이것이 더 심각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적정 수준 이하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종 오류 즉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무죄 방면을 시키는 오류가 최소가 되게 그러려면 1-베타가 최대가 되게 하는 1-베타가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이런 걸 검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최대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알파 제1종 오류를 고정시켜 놓고 검정력 1-베타를 최대로 하게 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는 이용을 한다. 그래서 살인사건의 재판에서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혐의자가 실제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거죠. 기무가설을 채택한다는 것이 기무가설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얻은 자료로 근거로 볼 때 대립가설이 사실임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5쪽에 보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세로가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가로가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H0가 참인데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했어요. 올바른 결정이죠.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제1종 오류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이에요. 즉 H1이 참일 때 H1이 참인데 H0를 채택하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제2종 오류고요. H1이 참인데 죄가 있을 때 H0를 기각하는 것.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결정 1-베타. 이걸 검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최대한 적게 피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두 가지 오류를 범할 확률을 되도록 작게 하는데 동시에 최소로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1종 오류를 미리 지정된 확률 이하로 정해놓고 1-베타를 최대로 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는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검정 통계량과 기각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검정 통계량을 세울 때는 뭐예요? 기물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이 15다. 기물가설. 대립가설은 15보다 크다. 이럴 때 검정 통계량은 뽑은 것의 평균 X바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량인 X바의 값이 15보다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평균이 1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지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강한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바로 이런 가설의 형태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그런 거로 세움되고요. 기각력은 기무가설 H0를 기각해서 대립가설 H1을 지지하게 되는 채택하는 검정 통계량의 영역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앞에 의해서 뭐예요? 뽑은 것의 평균 X바가 어떤 C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기각력, critical reas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와 있어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 확률. P값이라고도 표현하고요. P-value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사건보다 이보다 더욱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관측된 사건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기무가설의 반대쪽에 있는 배치되는 강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지지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P값이 우리가 유의성 검증에서 계산하는 건데요. 기무가설 하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관찰된 검정 통계량 값이 그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 이상일, 모 이하일. 그래서 이제 꼬리 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짓이라는 결론을 낼 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최대 확률이 바로 P값인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의 최소값. 또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안게 되는 어떤 비용적 측면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설 검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P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 0.05다 그러면 뭐예요? 95% 신뢰 수준하고 같죠. 즉 우리가 검정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5% 이하인데 P값이 0.001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 내린 게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요. 유의 수준보다 P값이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고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비타민C 실험을 통해서 P값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면요. 가설 검정은 이제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에 반하는 증거를 이제 제시하고자 하잖아요. 그 강약을 확률을 계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P값을 계산해서. 그래서 기무가설이 옳다는 가정,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얻어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작다면 정말 나오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기무가설 하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확률, 굉장히 작은 확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무가설보다는 대립가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에 비해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장훈 같이 키가 클, 서장훈보다 더 키가 클 확률 이런 걸 계산하면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서장훈은 일반 사람들과 키가 차이가 없다보다는 서장훈은 남들과 달리 키가 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기무가설에 반하여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됐을까? 이것은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에서 보면요. 비타민 C를 먹은 집단에서 비감염률이 가짜 약을 복용한 집단에서 비감염률보다 크면 클수록 차이가 없다라는 비타민 C 감기방 효과가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배치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무가설을 하여서 관측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바로 유의성 검정에서 계산될 값이며 이 값을 유의확률 또는 P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관측된 사건 혹은 이보다 더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값이라고 하고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 강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P값을 어떤 주어진 것과 비교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데요. 주어진 기준이 알파라고 했죠. 알파를 0.05라고 잡으면 H0가 참일 때 5% 이하의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이야만 기무가설이 배치되는 증거다. 0.01로 잡으면 1% 이하의 확률로 발생해야 H0에 배치되는 증거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보다 작을 경우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수준. 비타민 C 실험에서 유의 수준 알파 이꼬르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정지을 수 있는 거죠. 왜? P값이 우리가 0.01이 계산됐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검정은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의 문제고요. 실제적인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유의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요. 실제적 유의성은 뭐 백분율의 실질적 차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회귀 분석 같은 데서 뭐예요? 모형의 설명력, 결정계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 유의성에 대한 거죠.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한번 통해서 가설 검정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검정이고요.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규 분포로부터 N개 표본이 뽑혔어요. 그럴 때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사실은 모집단의 분산은 모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도 알려져 있다. 유사한 조사에서. 그럴 경우는 Z 검정을 합니다. 그럴 때 검정 통계량은 뭐예요? 뽑은 곳의 결과 X바 마이너스 모수 뮤 나누기 그것에 X바의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요. 시그마 대신에 뭐로 바꿔요? S로 바꾼 거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이런 경우는 T 검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그럴 때 자유도는 자료수 빼기 1, N-1을 이용해서 검정한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또 스몰 표본 크게 작을 때 T 검정이 디폴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A 시민단체에서 포장용지에 적혀있는 용량이 실제 용량과 다른가예요. 다른 거는 작아도 다른 거고 커도 다른 겁니다. 검사고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20개를 뽑았습니다. N 이꼬르 20입니다. N 이꼬르 20. 그리고 용량은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모표준편차 즉 시그마가 2g으로 알려져 있대요. 2래요. 용량이 150g과 다른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해 보자. 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개수가 20개가 있죠. 그러면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귀무가설은 포장용지에 적혀있는 용량 150g과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뮤 이꼬르 150입니다. 다른가를 주장하는 거죠. 검사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뮤는 150과 등호가 아니다. 다르다. 작아도 다르고 커도 다른 거죠. 유의 수준은 5%라 그랬으니까 0.05입니다. 검정 통계랑 젯은 X바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결과와 귀무가설에서의 값 150.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X바 마이너스 차이가 크면 클수록 Z 값이 커지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표준 오차입니다. X바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그 자료 20개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149.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귀무가설의 뮤 값이 얼마예요? 150이었죠. 차이가 별로 없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n 대신에 20을 집어넣고요. 시그마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더니 z 값이 마이너스 1.45가 나옵니다. 왼쪽 꼬랑지 2.5%, 오른쪽 꼬랑지 2.5%가 이제 기각력이잖아요. 150과 다른 거니까. 귀무가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다른 거잖아요. 양 꼭지로 갈수록. 그래서 그 경계가 2.5%인 경우가 마이너스 왼쪽으로는 1.96이고요. 우측으로는 1.96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마이너스 1.96과 1. 경계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포장용지에 적혀있는 용량이 실제 용량 150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예는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그마를 모를 땐 거죠. 이것이 이제 디폴트입니다. T 검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죠. A 자동차 회사에서 1리터당 20km 이상을 주행한다 그랬어요. 이상을 주행한다.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10대를 랜덤하게 뽑았어요. n = 10입니다. 실제로 주행을 실시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의 주장이 옳은지 유수준 5%에서 검증해라 이랬어요. 검증 절차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은 과거와 똑같이 리터당 20km이다. 주행거리는 평균 주행거리는. 그래서 뮤 = 20. 대립가설은 2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뮤가 20보다 크다. 그래서 한쪽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20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 꼬리이죠. 단측 검정입니다. 유수준 알파 = 0.05라고 했고요. 검정 통계량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입니다. 그 자료 10개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요. 20.7이 나오고요. 그 10개 자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1.47이 나옵니다. 그래서 20.7 마이너스 20 나누기 1.47 나누기 루트 10을 하면 1.506이 나와요. 오른쪽 꼬리에 있어서 자료가 10개니까 자유도가 n-1 9가 되죠. 그거에 대한 오른쪽 꼬랑지 5%에 해당되는 경계값은 1.83입니다. 표를 찾아보면. 근데 1.83을 넘어가질 못하고 있죠. 검정 통계량 값이.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그 자동차가 리터당 2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한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예를 같이 살펴본 겁니다.